촉근이론과 화엄사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번에 이어서 이 촉근이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촉근이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엄의 눈으로 보면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행인 것이 이 방대한 환경을 압축한 의상의 법성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강좌가 성립할 수 있고 우리는 이 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법성계에 압축된 눈으로 이 화엄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고 또 촉근을 바라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촉근도 잘 모르고 화엄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법성계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먼저 촉근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이 간략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자, 우리가 촉근이론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근이론, 그 다음에 촉근이론, 그 다음에 M이론이 나오는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68년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베네치아노가 처음으로 이중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끈이론을 발견한 다음에 1984년 존 슈바르츠는 이 초대칭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촉근이론을 발견합니다. 이때가 끈이론의 1차 혁명입니다. 그리고 끈이론의 2차 혁명은 1995년 에드워드 위튼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왜 끈이론이 5가지가 돼야 하는가? 이 5가지 끈이론을 하나로 합의라는 이 M이론이 나오는 시대가 두 번째 혁명 1995년 바로 M이론이 나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촉근이론을 볼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저마다 독특한 차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간 3차원에 시간 1차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끈이론에서는 26차원이 등장하고 촉근이론에서는 10차원으로 변하고 M이론에서는 11차원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을 이해한다면 바로 촉근이론의 절반을 이해했다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우리 칠판으로 가서 이런 차원이 무슨 의미일까? 이 촉근이론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이탈리아 물리학자 베네치아노가 촉근이론을 발견한 것은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두 개의 입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입자 이렇게 충돌해서 제3의 입자 이렇게 두 개가 생겨났습니다.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충돌해서 C하고 D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묘하게 이 B하고 C가 충돌해도 A하고 D가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A와 B가 충돌해서 C하고 D가 생겨났는데 B하고 C가 충돌해서 A하고 D가 생겨나는 이 사건도 실험 결과에서는 똑같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다른 사건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목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서 화엄의 연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계 미국 물리학자였던 추라는 사람은 유명한 구두끈 이론을 제창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끈 이론의 효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구두끈 이론을 주장하면서 우드는 화엄의 연기처럼 이 소립자의 세계도 이런 연기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얽혀 있다는 거죠. 인드르망처럼요. 그리고 이 추의 제자였던 카프라는 197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서를 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The Tao of Physics라는 이 카프라는 여기서 서양의 최첨단 물리학과 동양의 정신세계가 하나로 합일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줍니다. 세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바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는 큰 화두를 이 카프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어마어마한 물결을 보고 느꼈고 오늘 제 강좌도 이 카프라의 영향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추와 이 카프라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화엄의 연기의 수학적, 과학적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끈이론 학자들은 이 묘한 관계에서 수학적 공식을 유도합니다. 우연히도 200년 전에 오일러가 연구했던 베타 함수입니다. 오일러의 베타 함수를 이탈리아의 이 베네치아노가 발견을 했어요. 묘하게 이 수학적인 베타 함수 속에서 이 이중성이 수학적 기법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랬는지는 몰랐어요. 도대체 뭔가 너무 신기해서 세계적으로 이 베타 함수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 뒤에 이 원인이 밝혀졌는데 일본계 물리학자인 남부나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서스킨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고등과학원의 현재 석좌 교수로 와 있죠. 이분은 서스킨드. 이분에 의해서 이 베타 함수의 본질이 밝혀지는데 그게 바로 뭐였는가? 끈입니다. 이 끈의 진동에서부터 이 베타 함수가 탄생되고 끈의 진동으로부터 이런 패턴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본질은 입자가 아니라 끈이라는 이 생각이 바로 여기서부터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끈의 진동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 힘만 있지 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연은 힘과 이 물질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힘은 나타나는데 우리 자연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끈이론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지만 19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로 가면서 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딘 학자가 있었으니 다 누구냐? 미국의 존 슈바르트입니다. 그리고 영국계 물리학자인 마이클 그린, 이런 사람들이 10년이라는 무명의 세월을 참고 견디면서 이걸 연구하면서 왜 물질이 없을까? 왜 물질이 이걸 파고들어서 그 원인을 밝혔습니다. 바로 뭐였느냐? 이게 바로 초대칭입니다. 우리가 촉근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초가 바로 여기 나온 초입니다. 슈퍼다 이 말이에요. 슈퍼. 대칭. 시메트리. 슈퍼 시메트리. 그래서 슈퍼 스트링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칭이란 뭘까?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대칭은 딱 세 가지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그 당시에 증명하고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벽지 보면 같은 모습이 쭉쭉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걸 뭐라 하냐? 병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체를 회전시키면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회전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대칭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로렌츠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생소해서 좀 그러는데요. 좌우지간 그 당시에 자연에는 병진과 회전과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물리학자에 증명을 한 상태에서 이 초대칭이라는 기법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죠, 세계가. 그 학자가 누구냐? 베스와 주미노라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칭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화음과 연관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난해한 수학식을 이 불교 TV에서 한다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감히 하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지만 진정으로 이 화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스와 주민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하고 같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 곱하기가 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은 그런 숫자가 있다면 이런 건 반대칭이라고 말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베스와 주민은 이런 묘한 관계로부터 아까 힘과 물질 사이에 대칭이 있다는 걸 밝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입자론이기 때문에 힘을 이루는 입자와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보존이라고 씁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 이걸 우리는 앞으로 페르미온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과 페르미온이 묘하게 이런 초대칭을 통해서 페르미온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게 보존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힘과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로 대칭 관계다 이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보존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플러스라면 얘들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제로가 돼서 우주는 평균적으로 제로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대칭이다. 이게 바로 초대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좌를 맡으면서 야, 이 초대칭은 고도의 수학적 난해하기 때문에 어떤 물리학자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수리적 논리를 통해서 밖에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자, 관세음보살 여러분 항상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호리병을 가지고 있죠. 그 관세음보살의 호리병을 여기다 제가 그려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물을 담기 쉽잖아요. 그릇이 이렇게 된 거나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요? 물을 담으면 쉽게 쏟아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의 호리병은 물을 담기가 쉽습니다. 어떤 우주는 4번 하고 어떤 우주는 3번 하고 어떤 우주는 사자 모양, 바다조개 모양 이렇게 황에 쭉 나옵니다. 어떤 우주는 7겁이 있고 어떤 우주는 10겁을 하고 어떤 것은 무량겁을 산다. 어떤 우주는 부처님이 탄생하고 어떤 우주는 부처님이 탄생하지 않고 어떤 수많은 부처님이 탄생한다. 이게 다 우주입니다. 여러분 관세음 화리 보면 이렇게 선제 동자가 나오죠. 이 동자는 부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호리병을 무수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던가요? 위에 올리고 진흙을 쌓아서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호리병 속에는 회전이라는 아까 말했던 이 회전대칭, 이 회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 탄생할 때 이렇게 회전할지 모릅니다. 현재 우주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리고 여기다 꽃무늬를 그렸다 해보세요. 이 꽃무늬를 180도 딱 돌리면 반대쪽에 꽃무늬가 보이죠? 이게 바로 회전대칭입니다. 여기다 꽃무늬를 쭉 그리면 어떨까요? 연속해서 꽃무늬가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병진이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 그때는 뭐냐? 로렌츠 대칭이라는 게 이제 성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우주에서. 자, 그런데 이걸 양쪽에 2개를 놓고 여러분이 회전을 시켰을 때 한 번 놓으면 몇 번 나타나나요? 2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90도 간격으로 4개를 이렇게 꽃무늬를 했다 해봅시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돌리면 4번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스핀이라는 물리학에서 묘한 회전대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 나타나면 스핀 2다. 4번 나타나면 스핀 4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핀이 2분의 1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비우스도 알죠? 메비우스라는 것은 이렇게 감아서 뒤틀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뺑 돌아오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돌아오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2번 돌았을 때 바깥에 있으니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회전하면 이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2번 회전에 한 번이니까 스핀이 2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아까 말했던 힘과 물질을 이야기했죠. 2분의 1은 바로 물질을 이루는 입자다 이 말이에요. 스핀을. 힘은 스핀이 2와 4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물질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주가 끈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끈이 모여서 천 조각이 생기잖아요. 시줄과 날줄이 있죠. 분명히 물질이 생길 때도 정말 우주가 끈으로 되어 있다면 그 끈들이 얽히면서 하나 물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물질이 끈이 얽히면서 안으로 들어가다 밖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메비우스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짜리 스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이루는 것은. 그런데 힘이라는 건 뭡니까? 물질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무줄 넘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 딱 잡고 오면 고무줄만 왔다 갔다 하죠. 딱 마디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전달하는 이 고무줄은 마디가 딱 전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1이나 2나 4 같은 정수 값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이 병을 통해서 힘과 이 물질이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 힘과 물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합쳐지면 제로가 된다고 그랬죠? 요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왜 그런가?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강좌를 촉근인을 전공하신 이 물리학 교수님이 보시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히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자, 뭐냐? 봅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러분 밖에서 보면 벌로가죠. 벌로가게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모가입니다. 이걸 K, 가우스는 공률이라는 말로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벌로가면 공률을 플러스라고 하고 오모가면 이게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오모가면 이쪽 반대로 벌록이 되죠. 그러니까 안과 밖은 항상 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이 플러스인 것만큼 안에서 이게 많이 휘면 플러스 값이 커지니까 이 마이너스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초대칭은 바로 안과 밖의 대칭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벽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안과 밖이 사라져버리겠죠? 초대칭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선사들의 선시를 보세요. 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안과 밖에 사라졌다는 묘한 대목이 나옵니다. 안과 밖에 사라지고 모든 상계가 사라졌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관세음보살 호리병 하나원 막이 하나 우주입니다. 이 우주의 막이 없어져 버리면 안과 밖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초대칭도 사라지고 물질과 힘도 사라지고 힘과 물질이 이제 그 본질로 돌아가겠죠. 이게 관세음보살의 호리병이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초대칭의 의미인데요. 이 사실 이 초대칭이라는 게 베스와 주미노가 말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을 머리 아프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초대칭은 증명된 게 없습니다. 있을 거라는 많은 학자 추론하지만 그 학자들만큼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칭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아까 말했던 보존에서 26차원이 10차원의 초대칭 때문에 변해버립니다. 26차원에서 10차원으로 줄었으면 어휴 감소했으니까 초대칭 이론이 나쁘다고 여러분이 말할지 모르지만 10차원으로 감소한 것은 압축된 겁니다. 10이라는 것은 완벽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10바라밀, 10지보살, 그죠? 10회양. 부처님 말씀은 전부 1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10은 압축된 10이에요. 우리의 방향도 10방이잖아요. 10방세계. 10방 3세 부처님 말도 꼭 10방이 들어간다. 그래서 26차원의 이 보존의 세계는 그 그림자, 대칭 쌍이 있었을 텐데 그 그림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결합하면 10으로 압축되면서 완벽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 고정 끈이론과 촉끈이론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 정말 화엄의 세계하고 일치하는구나. 이 10이라는 숫자만 봐도. 저는 제일 처음에 이 10이라는 숫자를 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웅크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촉구리론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숫자 속에 참으로 신비로운 숫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은 게 이제 에미론 11입니다. 여러분 11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11을 또 들으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11면 관세음보살 들어보셨습니까? 관세음보살의 면이 11이랍니다. 그 11면이에요. 그 11이 에미론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야, 에미론이 관세음보살의 11면 보살의 의미를 상징하구나. 여러분 관세음보살 11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1면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아미타불입니다. 서방세계로 아는 그 아미타불. 그게 1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10면입니다. 그런데 현재 촉근이론은 이 10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만 해석하지만 사실 관세음보살의 10면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깨달음 이런 세계가 함유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촉근이론이 진정으로 이 10차원과 11면 세계를 밝혀내려면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합일시켜야지만 가능할 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학적 논증을 통해서 11면을 밝히고 10을 밝히고 하는 이 과학자들의
땅과 노력을 보면 정말로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화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여러분, 화엄경은 500나년인 문수보살이 직접 결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문수보살을 일대로 삼고 그 다음에 용수, 그 다음에 의상의 스승이었던 지엄, 그 다음 의상,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는 뭐니 해도 바로 중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는 고도의 압축 기법이 등장합니다. 이 용수의 고도의 압축 기법을 지엄을 이어받아서 화엄 10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엄 입적 3개월 전에 의상은 바로 그 유명한 법성계를 발표하는데, 의상은 지엄도 또 나가르주나 용수도 하지 못한 화엄 1승 법계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법계도는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상의 뛰어난 점은 바로 화엄의 이 방대한 세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엄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발표됐는지 조사들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죠. 우리가 이 화엄경의 유래를 말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500나년인 문수보살이 직접 결집했다고 말하는데, 부처님 인멸 후 600년이 지난 다음에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갑니다. 그 용궁에서 이 화엄경을 보게 되는데 상본, 중본, 하본 세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본은 무한의 미진수 개성으로 된 부처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보세요. 먼지니 그 개성 조화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본은 십지보살의 세계였습니다. 무려 48,000 개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용수는 포기하고 하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암송해서 인도에 와서 퍼뜨린 게 현재의 화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동진에서 번역이 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나라 때 이 측천무에 의해서 제2차 번역 사업이 시작됩니다. 측천무는 그 당시 우진 지방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본을 구해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산스크리트 학자였던 실치난타, 그리고 인도 학승, 그 당시에 중국의 또 학생들, 이런 학생들로부터 몇 년에 거쳐서 이 번역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699년 이 화엄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법장을 불러서 이 화엄을 발표하게 합니다. 법장이 세주 묘원품을 강의할 때 1시간이나 하늘도 땅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측천무의 이 노력은 이 측천무의 서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측천무가 썼던 그 서문에 그대로 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그대로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 화엄의 방대한 세계는 일본의 스즈키 선사가 영어로 외국에 많이 알렸는데, 그 경문에 보면 아주 짧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진실로 불교 사상과 불교 감정, 불교 체험의 극치다.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도 이 경전에서 달성함과 같은 개념의 장엄함과 감정의 깊이, 웅대한 스케일의 구성에는 이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생애의 영원한 셈이며, 이 셈은 그 어떠한 종교인도 부분적으로 만족하여 목마름을 그대로 지닌 채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즈키 선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화엄경의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촉근이론을 설령 몰라도 촉근이학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수로부터 전해드린 조사들의 이 감미로운 시 속에서, 그 압축된 기법 속에서 우리는 그 화엄의 세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용수보살을 한번 보죠. 나가르주나. 용수는 AD 2세기 사람입니다. 용수 이전에 대승불교를 열었던 우리 마명, 이 마명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마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마음이 대승이 본체인 진여이면서 현상의 생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명은 법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진여라고 그랬어요. 진여하고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타타타라고 말했죠. 타타타. 그 마명의 타타타가 용수의 공으로 변합니다. 슈나타로 변한다. 슈나타. 타타타가 슈나타로 변했다 이 말이죠. 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물들은 영기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따라서 그것들을 모두 공하다. 모든 사물들은 영기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공하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강도에게 칼을 쥐어준 것 같다. 참으로 어려운 공입니다. 그리고 용수는 이 공이라는 명제를 가정해서 그 당시 고도의 논리체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가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 나는 어떤 가정도 틀릴 리가 없다는 거죠. 형이사학적으로 가정된 명제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한계 때문에 내재적 모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제라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을 용수는 중론에서 다 까부셨습니다. 중론 24구절을 보면은 그 당시 논쟁의 화두가 됐던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한 10몇 구절로 용수는 다 까부셨어요. 바로 그 용수의 압축 기법을 바로 화엄의 조사들이 이어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중에 관시품, 용수가 이 시간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이 관시품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죠. 관시품 첫머리입니다. 과거를 원인으로 미래나 현재가 있다면 미래나 현재도 과거에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가운데 미래나 현재가 없다고 한다면 미래나 현재가 어찌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있다고 하겠는가?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또는 미래를 원인으로 해서 한다면 미래,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다. 이런 까닭에 미래와 현재는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현재를 원인으로 한 과거와 미래, 미래를 원인으로 한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에 얽히고 성킴에 같음과 다름 따위의 법이 모두 공함을 알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머무는 것도 없고 시간이 가는 것도 없다. 시간이 없는데 어찌 시간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자, 용수의 논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가 없다는 거죠. 현재를 원인으로 과거, 미래도 없고 미래를 원인으로 해서 현재, 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가? 그러므로 시간 자체는 공하다는 거죠. 공한 시간을 우리는 논할 수조차도 없다는 게 바로 용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용수는 이런 논증을 통해서 중론 24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 고도의 사상식을 전부 때려 부셨습니다. 몇 가지 압축 논법이죠. 바로 이 용수의 화엄의 정신은 아상가로 전해지고 세월의 장벽을 넘어 7세기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4대 조사 두순, 법장, 지엄, 진관으로 이어집니다. 두순은 558년에서 64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중국 화음의 초조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법계 관문을 지었는데요. 아까 용수가 보였던 이 논증을 이분은 4단 변증 과정으로 압축해 버립니다.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사법계, 현상이 있다. 이법계, 그 내재적 원리가 있다. 이사무예법계, 현상과 내재적 원리는 하나가 이미 하나이다. 둘이 아니다. 사사무예계, 그러므로 모든 현상도 모든 경계가 없이 하나가 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4단 변증을 통해서 이 두수는 모든 장벽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 4단 변증은 여러분이 아주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양은 해겔의 3단 변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논증은 4단 변증입니다. 그리고 의상은 법성계에서 이 4단 변증을 5단 변증으로 승화시킵니다. 우주적 차원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단 변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입니다. 모든 사물과 사물의 경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3번의 논증을 통해서 이 두수는 모든 경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두순의 법계 관문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순의 법계 관문의 이 요지를 바로 이어받은 사람이 의상이 스승이었던 지엄인 것입니다. 지엄은 이 두순이 4단 변증을 통해서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로 들어간 걸 밝혔다면 두순은 까꿀로 우주의 원리가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딱 10가지로 압축을 시켰어요. 그게 유명한 화엄 10편문입니다. 이 화엄 10편문을 의상의 수제자였던 법장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은 게 바로 법장의 화엄 10편문이죠. 그리고 법장은 금사자상이라는 놀라운 글을 씁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읽힌 책이 법장의 금사자상입니다. 여기 보면 특천무와 그 대화가 너무 재밌게 써져 있어서 제가 이 강좌 중에 꼭 한번 이 금사자상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장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진관입니다. 이 진관은 법장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화엄의 사조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 제자보다 훨씬 뛰어나게 그리고 그 유명한 화엄연담이라는 이 책을 지으면서 법장의 그 논지를 40년 만에 다시 되살렸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에서 진관의 화엄연담은 자주 들을 겁니다. 법장의 금사자상, 그리고 지엄의 화엄 10편문, 그리고 두순의 법계관문은 바로 이 강좌의 가장 큰 요지이고 그걸 압축한 게 의상의 법성계입니다. 자, 진관의 화엄연담입니다. 온 바다는 하나의 물결 안에 구현되지만 바다가 움츠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작은 물결이 넓은 바다를 포괄하지만 물결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바다가 그 자체를 일제히 모든 물결까지 뻗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가 변화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물결을 포용할 때 그 전체 속에는 다른 모든 물결을 포용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의 물결이 큰 바다를 포괄할 때 다른 모든 물결 또한 그 바다를 온전히 포괄한다. 그것들 사이에 아무런 걸림도 없다. 어떻습니까? 모든 경계가 사라져버렸죠. 이 시 한 편 속에서. 이게 바로 사사무예법계입니다. 이게 바로 선사들의 놀라운 시의 경지임,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 시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우리 강의보다 이 시 한 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촉근이론의 난해한 방정식 몰라도 이 시 한 편 읽음으로써 우리는 화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의상의 가장 뛰어난 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성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성계 다 기억하고 계시죠? 7월로 되어 있고 39입니다. 곱하면 210자입니다. 딱 210자 속에 화엄의 전체 요지를 압축해 버렸습니다. 화엄 시편문이 있었고 법장에 금사장이 있었고 진간에 방대한 화엄 현담이 있었지만 의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이 법성계를 화엄 일성 법계도로 하나의 법계도로 완성해 버렸습니다. 의상이 법성계를 지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석사에 돌아와서 평생 동안 이 법계도를 만드는데 온 정열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법계도를 보면은 현재 과학자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최후의 이론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법계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법안이나 불안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꼭 찾아낼 거라고 믿습니다. 촉근이론이 우주의 4가지 힘을 말하고 법성계도 놀랍게도 사무량심을 말합니다. 촉근이론이 5가지 끈이론을 말하면 법성계는 5중의 1을 말합니다. 촉근이론이 M이론을 말하면 법성계는 화엄일성 법계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M이론은 이 강좌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원심을 위해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한 모형만 본다면 법계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해인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끈이론의 종류도 5가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래쪽에 있는 것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M이론이 의상의 법계도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의상의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촉근이론이 하지 못한 10차원과 공간의 세계를 하나의 식구로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칼야비 야후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공간 9차원이 나오고 시간 1차원이 나옵니다. 의상은 9세라고 그랬고 마음 1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하면 10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강좌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촉근과 화엄의 만남을 3단계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학대 철학의 단계. 두 번째, 어울림. 세 번째, 통융. 과학대 철학에서는 이 첨단 물리학과 형이상학, 동서양의 모든 철학을 동원해서 화엄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리학에 나오는 양자역학,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을 바로 화엄과 동서양의 철학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울림에서는 법성계와 촉근이론, 법성계와 아까 39절과 촉근이론의 각각을 낱낱이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벽을 넘어서 통융의 시간입니다. 아까 보였던 첨단이론과 과학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바로 M이론과 법성계의 만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통일장이론,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촉근이론의 기존의 모든 이론들, 그리고 법성계의 각 구절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여기서 현대물리학이 찾는 그 성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융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과학대 철학을 통해서 어울리고 그 다음에 통융으로 갑니다. 촉근은 화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촉근은 간단한 입자 물리학이지만은 이 끈을 통해서 화엄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상의 칠원절구 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상은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시를 남겨줬습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유산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사실들이 들어있습니다. 칠원절구의 율동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파동방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의 기묘한 어울림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학의 놀라운 기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융합됐을 때
바로 해인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 해인 속에서는 불에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는, 법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역으로 그 놀라운 세계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상의 해인 세계입니다. 이 해인 세계가 바로 우리가 찾는 에미론입니다. 바로 이 에미론을 우리는 이 강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꼭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 강좌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